태극 사랑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 윤칼세, 윤창중 칼럼세상 TV에서 홍준표의 컴백, 이게 축배냐 독배냐 이런 내용을 제가 좀 봤습니다. 보고 저는 조금 그 홍준표에 대해서 윤창중 씨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동의하지만 또 어느 만큼은 또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제 주장을 좀 해볼까 합니다. 윤창중 씨의 그 취지는 이런 거였어요. 홍준표의 컴백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더 젊고 신선한 새로운 사람의 출연을 시켜야 된다. 홍준표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고, 또 이회창과 비교해 보면은 이회창이 했던 어떤 행동과 홍준표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애초에 홍준표는 박근혜 폄하 발언을 한 사람이어서 이 태극기 진영의 지지도 받지 못했었다. 그리고 홍준표가 대법원의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대선 후보로 나섰다. 이게 윤창중 씨의 그 홍준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창중 씨의 어떤 그 판단력을 굉장히 존중을 하고, 또 많이 어려울 때마다 이분의 그 판단에 많이 의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잘 모르겠을 때 이분이 어떤 굉장히 길을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고, 어려운 판단을. 그래서 지금도 이분의 어떤 그 발언을 제가 일방적으로 비판하겠다, 그런 마음은 별로 없고요. 그냥 좀 문제 제기만 좀 해볼까 합니다. 저 역시도 홍준표 씨가 처음에 나설 때 박근혜 폄하 발언을 한 것이 굉장히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인데 왜 저런 걸 할까, 그게 좀 의아했어요. 저는 홍준표 씨가 무슨 박근혜 사람이 아니라든지 또 이명박 쪽이라든지 이런 그런 동기가 아니더라도 구태여 박근혜 폄하 발언을 해가지고 본인에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홍준표 씨는 시종 처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안 했어요. 시종 처음부터 박근혜 폄하 발언을 하고 탄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결정적인 패인이었어요. 이번에 지금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부정선거라고 한다면 부정선거가 패인이지 그런 게 패인은 아니겠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재판해보고 진상조사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홍준표 씨가 저는 그래요.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던 가장 큰 패인은 홍준표가 박근혜 폄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제가 볼 땐 그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만약에 박근혜 폄하 발언을 안 하고 처음부터 친박근혜 노선을 밟으면서 김진태와 경선에서 붙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어차피 자유한국당에서 경선에서는 김진태가 홍준표를 이기기는 좀 어렵게 돼 있었어요. 그건 뭐 경선 농단이었다고 좀 보니까, 경선 농단 세력에 의해서 홍준표가 그래도 김진태를 제끼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되었을 것이고, 처음부터 홍준표가 박근혜 폄하 발언 없이 박근혜 지지 발언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처음부터 홍준표의 지지도는 4% 5%대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홍준표는 15% 16%의 그 선에서 시작했을 거였고, 그랬다면은 이게 35%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홍준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자기 발등 자기가 찍어요. 예, 자기 눈엔 그게 자기 발로 안 보이고 남의 발로 또 나무 뿌리로 보이니까 찍는 거예요. 나무 벤다고. 근데 알고 보면 자기 발등 찍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가 설령 박근혜를 싫어하고 이명박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박근혜 폄하 발언 해가지고 자기가 얻는 게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발등 찍었냐? 굳이 설명한다면 좌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또 탄핵 전국이니까 탄핵 쪽에 서야 좀 되지 않냐라는 궁색한 판단이 있었거나, 그런 동기에서 박근혜 폄하 발언이 있었다고 보는데, 결정적인 패인이었다고 나는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또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태극기 진영의 지지를 얻는다는 거. 즉 박근혜를 옹호하면서 태극기 진영의 지지를 얻어봐야 그거는 확장성이 없다. 예, 그거는 태극기 들고 나오는 그 극렬 소수 파들 일부 이런 사람들 표로 끝난다. 그건 확장성이 없다. 이러한 그러한 판단으로 아마 박근혜 폄하 발언을 해서 확장성을 좀 가져보겠다는 동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 판단이에요. 태극기 진영의 표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확장성이 없다는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에요. 확장성이 있었습니다. 태극기 진영의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중도파의 진영 표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확장성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판단 미스가 홍준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홍준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 행동은 이렇다, 이 행동은 이렇다, 결과가 이랬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홍준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상황 논리로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 논리로. 그래서 홍준표의 최대의 미스는 그런 상황을 잘 못 봤다는 거. 박근혜 지지, 자기가 설령 박근혜를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은 잘못되었다. 처음부터. 박근혜는 탄핵, 나중에 가서 그런 얘기 했죠. 박근혜가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했는데 좀 너무 늦었고, 처음부터 탄핵이 잘못되었다. 예.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구새누리당이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자기 대통령 옹호하는 발언인데, 예, 그거는 전혀 잘못된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으면은, 처음부터 지지도가 두 자릿대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13%, 15%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25%, 35%로 뛸 수 있는
그리고 그 조원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의 추격도 뿌리칠 수 있었고, 오히려 근데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홍준표의 어떤 그 감각, 홍준표의 어떤 판단력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런 거를 예민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홍준표 씨가 뭐 감이 좋다 이렇게 윤창중 씨는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사람 감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씨가 감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이 박근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았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걸 단지 시청 앞에 모인 그 사람들 뿐이다. 그거 뭐 아무리 해봐야 뭐 그 500만을 넘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결국 그런 사고에 휩싸인 거고, 이건 대중적 어떠한 그러니까 어떤 대중적 사고거든요. 마치 그 헌재 재판관들이 유튜브 안 보고 그냥 시중의 방송만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듯이 홍준표 씨도 아마 그 당시에 유튜브 같은 걸 좀 열심히 보고 이랬으면은 그런 잘못된 판단을 안 했을 것이다. 근데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홍준표 씨의 박근혜 폄하 발언은 분명히 그것은 잘못 판단했던 것이다.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본의 아니게 홍준표 씨를 비판하는 게 됐는데 저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회창 씨와의 비교를 하셨어요. 윤창중 씨가 보니까 홍준표와 이회창과의 비교를 하면서 그 당시 이회창이 했던 어떤 행동, 그 결과, 어떤 응집력 이런 것과 홍준표와는 너무 많이 상황이 다르다. 홍준표는 지금 뭐 그런 입장이 아니고 친박과의 어떤 갈등이 기다리고 있고, 좀 더 초연한 자세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또 좋다. 그리고 또 제가 윤창중 씨 얘기 중에 하나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문재인은 한 번 실패한 후에 다시 준비해서 두 번째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됐죠. 그 당시 문재인 후보야말로 끈질기게 그걸 붙잡았어요. 대선에서 실패하고 나서 뭐 그래도 40몇 % 지지했다고 계속 외치면서 그 당시 또 새누리당이 엄청나게 이제 인기가 있고 세력이 있고, 그때 뭐 민주당 그쪽은 서로 니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이제 서로 물러나라 안철수도 물러나라 이럴 때 아니었습니까? 친노 패족 선언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시대였는데 오늘날도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있으면서도 그때 뭐 문재인 그 당시 문재인 대표죠, 대표 물러나라고 자기들끼리 안철수도 빨리 물러나라 안 물러나면 우리 당 뛰쳐나가겠다. 그래 결국 뛰쳐나갔거든요. 이렇게 몰아치는데도 당시 문재인 대표는 그거를 안 놨어요. 선선히 탁 내놓으면서 그래, 안철수가 그만두듯이 나도 책임지고 그만둬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꼭 움켜잡고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을 끌어서 자기 사람으로 다 배치시켜 놓고 그러더니 김종인과의 어떤 연대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승해 가지고 갑자기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람이 무슨 초연한 자세로 물러났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추한 자세로 붙잡았습니다. 속셈을 우리 다 알았잖아요. 저 사람이 왜 꼭 붙잡고 있는가. 꼭 붙잡고 있는 게 본인한테 좋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저는 그렇습니다. 힘들 때 그거를 벗어났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상황이 반전됐을 때 다시 새롭게 한다는 그런 개념
나는 좀 한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힘들 때 후련히 떠나는 게 아니고 같이 들어와서 그냥 이전 투구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걸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 한다. 그렇게 해서 뭐 좋은 결과 가져온 사람들이 뭐 있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무조건 꼭 붙들고 거기서 같이 있어야 되고, 예, 그래야 되고, 문재인 그 당시 그 대표, 민주당 대표인가요? 민주당 대표 시절에 꼭 붙들고, 어디 떠나지 않았잖아요. 초연한 자세로 갔다가 돌아온 게 아니고, 아마 초연한 자세로 떠났다가 돌아올 생각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어쨌든, 당대표라는 걸 그냥 사방에서 그만두라고 하는데도, 내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좀 꾹 잡고 그냥 한참 해가지고, 거의 이제 다 자기 사람으로 다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재인 대표가 싸울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한 견지에서 제가 홍준표 씨에게 권유를 한다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훌훌 털고 어디 가 있다? 가서 상황 된 새로운 기분도 돌아온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전 투구하고, 그러다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이지. 예, 그래서 저는 윤창중 씨가 홍준표가 잠시 떠나 있다든지 이래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대합니다.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또 홍준표,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지금 홍준표를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예, 제가 홍준표 두둔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예,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냐, 이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씨가 대법원의 판결을 피하기 위하려면은 대선 후보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꼭 필승하기보다는 대선 후보를 해야 대법원 판결도 피할 수 있고, 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적어도 그게 연장되는 것이고, 그런 동기에 의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대선 후보에 나섰다. 꼭 필승의 의지라기보다는 대법 판결을 피하고 자신의 입지를 또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르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해갖고 어쨌든 싸웠던 사람이니까 그런 동기로 했다 라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비판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씨 마음속에 어떤 그 대법원의 판결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일단 대선에 나서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그렇게 보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쪽 보수 우파의 진영이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회창 씨와의 비교 같은 상황도 보면, 이회창 씨가 2번 패배했죠. 2번 패배를 하고도 계속 당대표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응집시키면서 계속 야당 당수로 활동을 했어요. 그 상황하고 이번에 홍준표의 상황하고는 너무 다른데, 그것을 같은
같은 기준으로 놓고 윤창중 씨는 그거를 비교 평가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당시 이회창 씨가 당대표를 하고 당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김영삼 대통령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신한국당의 체제는 상당히 구심력이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 자리에 이회창 씨가 앉아 있었던 거였고, 이번에 홍준표가 앉은 자리는 그런 구심력보다는 다 원심력이 작용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바른정당이다 뭐 이래 갖고 다 떨어져 나가고, 또 뭐 태극기 진영이다 뭐 새누리당이다 이래 갖고 또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다 원심력이 작용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서 거기에 홍준표가 앉은 거기 때문에 이회창 씨하고 같은 잣대로 그거를 비교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안 좋은 자리에 앉은 건 맞아요, 홍준표 씨가. 그리고 그 되게 안 좋은 자리를 뭐 대법원 판결을 피하려고 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건 좀 너무 좀 억울하게 보는 면이 너무 억울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단해 버리면 그건 좀 너무 좀 홍준표한테 억울한 게 되니까,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가 대법원 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대선 후보에 나왔다, 아니다 하는 이 판단은 최소한 우리가 하지 말고, 뭐 설령 그런 판단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안 따지겠다 하고 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런 문제는. 왜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좀 너무 좀 졸렬해지는 거 아닌가요? 너무 이게 지금 대선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평가가 돼버리면 너무 졸렬해지고, 이 판이.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것도 뭐 태극기 운동이고 이런 것 자체가 또 너무 졸렬해지고, 또 당시 홍준표를 다 지지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 대통령 만들자고 그걸 다 지지했는데 이제 와서 또 이거를 끄집어내서 너는 대선 이기려는 생각 없었고 대신 뭐 대법원 판결이나 피하려고 했다, 이렇게 추궁한다 그러면 추궁하는 사람도 좀 억울하겠지만, 추궁당하는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그렇게 추궁하는 사람도 과연 그게 좀 떳떳한 추궁인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그러한 얘기는 서로 우리가 다 알면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얘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속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홍준표 씨가 이제 6월 4일 컴백한다고 하는데, 또 그 윤창중 씨의 의견 중에 홍준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앞에 나서면 그 밑에 새로운 꿈나무들이 자라날 그 여건이 조성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운 꿈나무들이 자라나게 해놓고 그 후에 다시 또 컴백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 정치 토양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냥 큰 나무가 자라고 있어도 또 밑에 작은 나무 또 자라고, 또 작은 나무 못 자라면 그 작은 나무 탓이지 뭐 큰 나무 탓이겠어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엊그제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돌아와서 싸우겠다는 사람은 싸우게 해줘야 된다. 싸우게 해주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밀어주고 그 사람 지지해주고 해야 된다. 그게 제 의견이다 하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 윤창중 씨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하고 많이 그 의지를 한 사람이지만, 이 홍준표에 대한 이야기에는 우리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덮고 넘어갈 거는 덮어주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동포 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그 태극신문 주식에 참여하고 싶은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문자로 답변을 보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해외에 있으면은 지금 의사소통이 좀 이게 뭐 국제 전화로 해도 또 못 받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요. 해외로 계시는 분이 이 태극신문 주식 참여를 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한 주당 500원으로 계산해서 참여하실 금액을 국민은행 그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하시고,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거가 좀 서투르시고 그러면 제 이메일 뭐 문자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편지를 보내세요. 해외 편지로. 그 주소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그리로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세요. 다시 한번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그리로 전화가 아니라 편지를 보내시고 본인이 그 답장을 받을 주소를, 외국 주소죠. 외국 주소를 거기다 써서 이 사서함으로 보내시면 제가 그걸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태극신문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답변합니다. 태극신문은 우리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정론지를 지향하고 그것을 목표로 처음에는 주간이나 2주간 정도로 발행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점점 사세가 확장되어 가면 매일 신문을 목표로 지금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발간하기 위한 태극사랑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거기에 대한 주식을 한 주당 500원에 주식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극신문을 창간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국민참여 주식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태극신문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태극신문을 구독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독 희망 의사를 제 핸드폰 010-5300-7901로 문자로 자신의 성함과 주소, 구독을 받아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문자로 제 핸드폰 010-5300-790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극신문 예비 구독자 신청을 받겠습니다. 태극신문 창간 시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우편으로
예비 구독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태극신문이 아직 조금 시간이 걸려야 창간이 되지만 예비 구독자를 미리 받아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예비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010-5901-7901로 문자 메시지로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보내주시면 예비 구독자 명단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또는 이메일 tenor88 @naver.com tenor88 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보내주시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나이 드셔서 이게 좀 서투르신 분들은 세 번째, 경기도 안산시 안산 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으로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편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전에는 이러한 회사가 사서함을 많이 썼습니다. 사서함. 그래서 이 사서함으로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그럼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그건 아주 확실하죠.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신문 예비 구독자 신청을 받겠습니다. 010-5300-7901 1위로 문자 메시지를 써서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보내주시거나 두 번째 tenor88 tenor88 naver.com으로 이름과 주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세 번째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으로 편지를 써서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5951-01-001-768 5951-0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태극사랑 주식회사 5951-01-001-768 이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한 주당 500원이니까 한 주당 500원입니다. 그러면 100주를 사면 5만원입니다. 그건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송금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 또는 문자로 성함, 보낸 액수, 주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입금이 되면 제 핸드폰에 바로 뜹니다. 누가 얼마 입금했다. 그게 뜨고 주소는 안 뜨니까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얼마를 보냈고 주소가 어떻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분은 안 알려줘도 됩니다. 이름하고 주소만 있으면 주주명부에 특정이 되니까 그건 관계없고요. 주민등록번호 알려줘도 괜찮다 싶은 분은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주식 명의 개서, 태극사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도장 꽝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것이 자신의 그 주식 명의 개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고정됐을 때 그거를 이제 법원에 등기국에 등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뭐 다른 내용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를 직접 만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고 주식 명의 개서도 직접 받고 싶은 분은 시청에 있는 대한문역 KFC 2층에 제가 4시 반 이후로는 항상 있습니다. 4시로 했는데 4시 반으로 늦추겠습니다. 4시 반에서 9시까지는 제가 대한문역 KFC가 뭐 하는 데냐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어른들이라 치킨 팔고 하는 데예요. 뭐 커피도 팔고 치킨도 팔고 KFC라고 영어로 써 있으니까 거기 2층에 올라오시면은 제가 4시 반부터 9시까지는 항상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제가 토요일까지 항상 거기서 이제 이 사무를 보니까 제가 이제 안산에 있는 사무실이나 방배동에 제공받은 사무실에서는 방배동은 좀 위치가 이렇게 대한문처럼 편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로 오라고 그러는 거 좀 제가 너무 불친절한 걸로 같고, 그래서 대한문역 KFC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거기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태극사랑 일을 계속 하는 동안은 제가 항상 대한문역 KFC에 그 4시 반 이후로 항상 있으니까 찾아와서 직접 얼굴을 보고 싶은 분은 그리 오세요. 제가 뭐 사무실로 오겠다는 분인데 제가 이제 안산에 있는 데로 오라 그러면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 뭐 그건 제가 좀 실례인 것 같아서 제가 올라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 또 어떤 분이 태극사랑 주식회사 그거는 이제 회사 계좌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싶다고 제 개인 계좌를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다시 말씀드립니다. 3904-09-0139-429입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모집 공고입니다. 태극사랑 합창단의 연습 시간은 토요일 11시에서 1시에 합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시간은 토요일 11시에서 1시에 하니까 태극사랑 합창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성별, 연령 불문합니다. 제 전화번호 010-5300-7901 010-5300-7901로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모집 공고
대한민국 남녀노소 연령 불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연습시간 토요일 11시에서 1시간. 제 핸드폰 전화번호 010-5300-7901로 문자로 참여 희망을 밝히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예,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아이덴티티를 밝힙니다. more.